물가 정점 찍었다. 시장은 상승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가는 정점을 이미 찍었다. 그러나 여진이 계속적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다 드렸죠. 정답지를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물가만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시장이 곧바로 상승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가는 정점을 찍었지만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인하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해 주질 못해요. 그 부분들이 지금 상승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정점 커지는 기대감에 코스피도 뛰고 환율도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안정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은 여전히 금리를 올릴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연준 같은 경우에서 있어서의 지금 물가 방향은 2%입니다. 근원 물가 기준으로 CPI죠. 네, 근원 CPI 기준으로 2%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곧바로 CPI가 물가지수가 2%로 안정권으로 도달한다고 해서 곧바로 금리를 인하를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금리 인하는 언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저는 침체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됐을 때, 그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차를 상당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오르기도 하고 당분간은 내리기도 하고, 여전히 무엇이죠? 네, 사이클이죠. 내려가더라도 이런 사이클이 나오고 올라가더라도 이런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진행이 된다. 큰 추세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등장을 해야만이 저는 그것이 바로 저점을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죠. 지금의 코스피 환율이 움직이고 했던 거는 뭐 지금 불리하게 작용을 했죠. 하락 추세로 가고 환율은 오르고, 그 부분들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고 아직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지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 영향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작동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됨으로 해서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짓눌린 성장주, 물가 상승 부담에 부담될까라고 하는데, 자, 인플레는 성장주에 아주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성장주.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에 치명타를 맞는 게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습니다. 배당이. 아예 배당을 안 주는 곳이 많습니다. 성장주. 왜?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렇게 지금 많지도 않고 대부분 IT라든가 정보통신, 그리고 기술주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술을 R&D라고 R&D를 계속하죠. R&D. R&D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력도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죠. 직접 자본 조달을 하기도 하고 간접 자본 조달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직접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지금 증자가 안 됩니다. 상장이 안 돼요. 증자가. 그렇기 때문에 간접 자본 조달을 많이 합니다. 간접 자본 조달이 무엇입니까? 간접 자금 조달은 일단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채 시장 아니면은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기술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주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부담에 덜한다고 한다면 성장주도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는 시점이 돼야 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가만 멈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본격적으로 금리가 내려야지 성장주들, 특히 IT 기술주들에게 혜택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정점 찍었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5%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 6%였죠. 그러니까 5%대로 뚝 떨어졌는데 이것은 2분기 연속, 2분기 아니고 2달 연속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꺾였다는 이 말이 뭡니까? 심리가 꺾였다는 거죠, 심리.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가 이미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달 연속이니까 자 7월 달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물가는 이미 이게 정점 찍었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2%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근원 CPI가 2%까지 우리가 안정권이라고 들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경기 침체로 가든가, 네,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경기 침체까지 가든가, 그러면 소비 심리가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번이 경기 침체로 가든가 아니면 2번이 무엇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달성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여기는 올해 8월달 조사에서는 5.75%죠. 네, 지금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6.2%, 0.45%, 0.45포인트 줄어들었다. 퍼센트 포인트. 그러니까 2달 연속 기대 인플레이션은 줄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로써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2달 연속 하락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2021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향후 3년간 기대 인플레이션도 3.2%에서 2.8%로 내렸다는 거죠. 이것은 연준의 기대치입니다. 2.8%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아주 금상첨화죠. 네, 그래서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니까 2%대 여기서 안착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연준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연준 금리 결정하는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판단합니까? 아니죠. 근원 물가로 판단한 겁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판단한다. 근원 CPI. 네. 그래서 기대 CPI가 아니고 근원 CPI로 금리 결정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적인 텀을 두고 있다. 시차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 CPI가 결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침체를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에서 하는 목표치는 무엇입니까? 경기 침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1번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되는 시점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점 이후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금리 인하죠. 금리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멈추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언제 금리가 떨어지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아까도 보셨잖아요. 한계기업, 네, 기술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이따 한계기업을 볼 건데 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전부 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금리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언제 내리는가?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좀 오르고 내리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내리는 시점이 언제냐냐. 저는 그것을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내년이 되어야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가시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한계기업이 문제예요. 네. 왜 한계기업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한계입니다. 한계.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한계라는 단어예요. 한계기업이 뭡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에요. 돈이.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이며 수익이 0원입니다. 제로, 마이너스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한계 부동산 있어요. 한계. 여러분들 부동산 하고 있죠. 우리 부동산 TV니까 한계 부동산이 뭡니까? 네, 한계 부동산. 수익이 안 나는 부동산이에요. 수익이 안 나는 부동산. 내가 이 아파트에 투자를 했어. 이 아파트에 아니면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 이 땅에 투자를 했어요. 이 상가에 투자를 했어. 그런데 이자 빼고 나가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수입이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계 부동산이죠. 수익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수익이 있는 부동산을 가려고 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그러는데 분담금이 너무 많아. 그럼 뭡니까? 이게 한계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한계 아파트가 되는 거고 한계 무엇이 돼요? 네, 한계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수익이 나야지 공사 대금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계 부동산, 한계 기업, 그다음 한계 가구, 한계 가정, 한계 가구도 있죠. 수익이 마이너스인 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어. 그런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큽니다. 그럼 이건 한계 가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왜? 수익이 없으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지금 한계 기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계 기업이 늘어난다.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가가 얼마큼 오르고 내리고 물가가 이제 멈췄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죠. 환율이 어떻게 되고 그 문제 상관없어요. 무엇이죠? 왜 한계가 됐습니까? 이 이자 비용 때문이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을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느냐가 답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이게 바로 핵심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금리 인하 시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에서 4분기 사이. 아니면 빠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간으로 보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습니다. 12월에서 1월 사이. 이 기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가격적인 측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깨질 때. 자, 왜 2000포인트가 깨집니까? 왜 2000포인트가 깨지죠? 경기 침체가 결정적으로 가시화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가 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한계 기업도 혜택을 보고, 그리고 부동산 우리가 대출을 받았고 주담대 받아가지고 금리 문제 때문에 이자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풀리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